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의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3주차 1교시 합리적인 금융생활 녹음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재는 공부 다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께 제가 금융 관련 특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금융이에요. 과연 그 돈이란 무엇인가? 재화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서 고안해된 발명품이 바로 돈이고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돈은 잘 다루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유래에 대해서 또 돈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 아니고, 저 돈의 의미는 원래 돌, 스톤, 돌의 의미에서 우리가 돈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돈이라 부르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돈을 만든 재료에 의해서 은 이렇게 부르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금으로 많이 불렀다고 해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면은 돈이 필요가 없죠. 혼자 자급자족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섬에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배를 타면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너희 섬에 있는 파인애플하고 물물 교환하자. 그래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하고 파인애플 하나랑 물물 교환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이제 물물 교환이 시작됐겠죠.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섬에서는 바나나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야 니네 파인애플하고 교환하자. 그래서 또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물물 교환의 시작이겠죠. 근데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려고 하니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매개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매개체. 그게 곧 돈의 기능을 하게 된 거예요. 매개체로 일반적으로 돌도 있고 뼈도 있고 쌀도 있고 소금도 있고 조기 껍데기 등등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돈이 생기기 전에는,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쌀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많이 했어요. 쌀이 많이 생산되고, 쌀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쌀이 그 중간 매개체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 160년 전 1850년도 메이지 유신이 생기기 이전에는까지 일본은 그 에도 시대 때는 화폐가 없어가지고 쌀로서 돈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동전이 있었죠. 화폐가 있었죠. 심지어 고조선 시대 때부터 철로 만든 화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도 어느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물소, 황소가 많이 있었대요. 주로 물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물소 가지고 화폐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또 몽고 지역 유목민족들은 돈의 역할을 주로 양이나 다른 동물 가지고 말로 주로 화폐 역할을 했었겠죠. 근데 양이나 말 가지고 화폐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돌이라든가 금과 은으로 하게 되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 무거운데 양이나 말은 자기가 알아서 잘 걸어가요.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하고 말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하고 서로 교환이 됐을 때 내가 양 한 마리가 있으면 말 반마리랑 교환돼야 되겠죠. 말 반마리. 말을 반마리 만들려니까 어떻게 잘라야 돼요? 자르면 말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거시름돈 만드는 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말이라든가 양은 돈의 역할로서 충분했으나 저장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 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우리 집 돈, 말과 양을 보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과 말을 보관하려다 보니 먹이가 필요해요. 먹이도 필요하고 또 처음에 맡겼을 때는 10마리인데 여행 갔다 와보니 말과 양이 12마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2마리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네 거냐 내 거냐 서로 따지기도 힘들고, 말 한마디인데 말은 한 마리가 도대체 어린 말 한 마리인지 큰 말 한 마리인지 말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었겠죠. 또 소금이 많이 또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또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었는데, 소금을 물물교환해가지고 소금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 보면 소금이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관도 힘들 뿐더러 운반하다가 또 물에 빠지면 소금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함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철로 만든 화폐도 생기는 거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심지어 이제 1500년경 중국의 원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화폐로 만든 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전과 화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용카드도 있었고요. 이제 뭐 상품권도 있고 돈을 대신하는 대체제도 또 많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교환 및 지불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있어요. 또 돈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재는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TV 하나 사려고 갔더니 50만 원이에요. 컴퓨터 하나 사려고 갔더니 뭐 100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다면 TV하고 컴퓨터하고 1:1 교환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치 척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TV가 50만 원이니까 TV 2대랑 컴퓨터 1대랑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건 바로 그 또한 돈의 기능이에요. 가치 척도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치의 저장이에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돈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재화나 서비스에 교환할 때,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가치 측정 기준으로서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또 지불 수단, 뭐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요. 뭐 임금이라든가 뭐 급여를 줄 때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서 또 돈도 사용하고 있어요. 가치 저장의 수단, 뭐 재산을 모을 수도 있는 거겠죠? 등등등 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돈의 기능 요 4가지 역할 정도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특강 시간으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역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 돈이라 함은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돈의 유래도 좀 알고 기능도 알고 역할도 알고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경제활동, 즉 돈의 융통이 바로 금융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돈의 흐름, 기업이 있고요, 가계가 있고 정부가 있어요. 기업은 가계에 급여를 주죠. 급여를 주고, 왜?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행사하죠. 가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다 대가로 급여를 줘요. 자금이 흐르는 거죠. 정부는 또 기업체에 뭘 주나요? 자금을 준다라기보다는 갖가지 정보, 여기서 말하는 자금이라 하면 대출이겠죠. 그리고 기업은 정부한테 뭘 줘요? 세금을 내겠죠.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법인세를 내는 그
조건으로 그 대신에 정부는 기업한테 대출도 해주고 갖가지 정보도 해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해요. 가게는 정부에 여러분 각각 집집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물건 살 때는 간접세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 월급을 받으면 또 소득세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또 가게에 뭘 해줘요?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죠. 또 국가를 지켜주고 있고 다리도 놔주고 통신, 전기, 뭐 지하철, 도로, 항공, 뭐 등등 항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가나요? 친구한테 가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요? 아니면 아무나 붙들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당신 여윳돈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내가 돈 필요할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물어보면 뭐 정신 나간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가면 돼요. 은행 가서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아르바이트 받았다든가 뭐 설날 때 세뱃돈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다 놔두기 뭐하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또 빌려주고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 돈 좀 빌려갈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좀 필요하면은 여유가 좀 있으면 은행 가서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은행 가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은행이란 게 크게 말하면 금융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은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혹시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한 번 더 보완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란 또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금융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즉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 금융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이 돈은 금융시장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내가 새로운 우리 집을 팔고 싶은데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새로운 동네에다가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일일이 다니면서 혹시 집 내놓으셨어요? 아파트 두드리면서 혹시 집 내놓으셨어요? 일일이 우리가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일일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혹시 집 필요하세요? 우리 집 사실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만 주면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만 주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은 왜 필요한가? 금융기관은 왜 필요한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금융시장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든가 동네 대형마트, 동네 뭐 GS25, 뭐 CU, 뭐 세븐일레븐 여기만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금융시장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금융시장으로 달려가 가지고 내 돈 이자 받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또 페이지 넘겨서 또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할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돈이 혹시 여유가 있는 돈들은 아르바이트 받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은 보름 내지 한 달 만에 또 찾아서 다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는 돈은 소액이고 단기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이 필요한 것들은 집 살 때라든가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최소한 1억, 2억이 필요해요. 집 살 때 필요한 돈이니까 5년, 10년 장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돈을 맡기는 거는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한 달짜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필요한 돈은 1억, 2억, 5년, 10년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돈 거래하게 되면 눈높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액이고 부모님들은 거액을 요구하고 장기간을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만나면 돈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금액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금융기관이에요.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소액이 여러 명 모이게 되면 목돈 되겠죠?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에는, 금융기관에는 주로 은행이 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은행 있고 증권사가 있고 이렇게 불러요.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로 보험회사예요. 그냥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은행이 있고 제2금융권 증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금융회사의 탄생, 과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은행에 맡기면서 보관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했었어요. 은행은 귀금속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금과 은을 돈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보관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이익이 많아서 금과 은을 예치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금융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은행의 출발은, 이 금융회사 은행의 출발은 좀 근대식 은행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식. 주로 이제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그 서부 개척 시대 금을 찾아가지고 서부로 갔던 청년들이 있었겠죠. 그 청년들이 금을 캐가지고 은행에다 맡겨요. 맡기면서 요즘의 은행은 여러분 돈 갖다 맡기면 이자를 받죠. 옛날에는 금을 갖다 은행에 맡기면 보관료를 줬어요. 보관료. 근데 은행에 보니까 금을 맡기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행의 창고 속에 금이 넘쳐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찾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관료는 주긴 주는데 와서 찾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창고 속에 금이 넘치고 있고요. 근데 보관료 받아봤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 와가지고 더 두드려요. 혹시 저한테 금 좀 빌려주시겠어요? 금 빌려주시면 이자는 툭툭이 치겠습니다. 대출해 가는 거죠. 금을 대출. 그래서 내 금은 아니지만 고객이 맡긴 금이지만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금을 고객한테, 즉 신용이 좀 높아 보이는 고객들한테 금을 빌려줘요. 대출해줘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받아요. 대출 이자를 받다 보니 보관료보다 그 이자 받는 게 훨씬 더 쏠쏠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행은 예금과 대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과 대출. 근데 근대식 은행은요, 예금이 먼저죠. 서부 개척 시대 금을 캔 젊은이들이 금을 맡기면서 시작한 거니까 예금이 먼저인데, 좀 오래된 중세 시대 때 은행의 출발,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세 시대 때 영국에서 한 성에 성주가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성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한 마을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마을 사람이 있었는데,
옆집 가서 돈 좀 꾸달라니 없다 그러고, 뒷집 가니 없다 그러고, 돈이 서로 없대요. 돈이 갑자기 막 필요한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성 안에서 그나마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성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한테 달려갔어요. 성주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해서 돈이 필요하니 올 가을에 추수하면 갚겠습니다. 쌀 10가마만 빌려주시면 올 가을에 11가마니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10가마 빌려왔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마을 사람, C라는 마을 사람, D라는 마을 사람이 돈만 필요하면 성주한테 달려가요. 다 돈을 갖다 빌려 써요. 근데 성주 입장에서는 한 100가마 빌려줬어요. 10사람한테 10가마씩 100가마 빌려줬는데 창고 속에 그냥 놔뒀으면 작년에 묵은 쌀이 올해도 묵은 쌀 되고 쥐가 와서 먹고 바퀴벌레 먹고 뭐 썩어가고 할 텐데 빌려주고 나니 올해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생산된 햇살이 신선한 쌀이 들어오면서 100가마가 110가마로 증가하는 거예요. 성주가 생각하니까 괜찮거든요. 돈 빌려주는 게. 그래서 돈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와라. 그래가지고 돈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 은행의 출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은행의 출발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부터 시작한 거죠. 성주가 쌀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중세시대 때 은행의 출발은 대출이고 근대시대 때 서부 개척시대 때 은행의 출발은 예금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행은 두 가지 업무, 예금과 대출, 우리가 줄여서 예대 업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은행,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모은 자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은행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 두 가지 기능하는 게 은행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증권회사가 있어요. 투자자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도록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바로 증권회사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실 보험회사는 그냥 보험회사 따로 이렇게 쪼개는 게 좋아요.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이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가 있고 화재보험사가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국민생명, 한화생명, 또 뭐가 있죠? 흥국생명 등등. 그게 이제 생보사고요. 화재보험사는 자동차를 사면 가입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삼성화재가 있고 LIG 화재가 있고 메리츠 화재가 있고 동부화재가 있고 등등등 또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그런 문제. 그래서 보험회사는 크게 생명보험사가 있고 화재보험사가 있고 두 가지가 크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행,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게 은행이고요. 이제 증권회사 업무는 과연 뭐 하는 것인가? 증권회사는 두 가지, 예금과 대출, 증권회사는 세 가지 업무를 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게 되면은 증권사 영업점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 영업점이 있듯이 증권사도 영업점이 있죠. 길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매장들이 다 영업점들이에요. 그 영업점 들어가게 되면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 주식 사주고 주식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주는 거예요. 그걸 중개 업무라고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주택을 중개 업무 해주죠. 고객이 와서 사달라면 사주고 전세 구해달라면 전세 구해주고 팔아달라면 팔아주고. 증권사 영업점은 똑같은 업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중개 매매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와서 팔아달라면 팔아주고 사달라면 사주고 이 중개 업무를 해요. 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종류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있어요. 한국은행 있죠. 그 다음에 은행에는 일반은행 있고 또 특수은행 있어요. 일반은행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히 보는 것들, 신한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또 제일은행인데 뭐라고 또 부르는데 또 뭐 시티은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은행에 부르고 있어요.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IBK라고 그러나요? 기업은행 다 특수은행에 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행은 아니나 뭐 은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농협은행도 있고요. 수협은행이 있고요. 축협은행도 있죠. 좋은 곳이에요. 요즘에는 또 우체국에서 또 은행 업무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한국은행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어요. 비은행이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있어요. 종합금융회사가 있고요. 신용협동조합이 있고요. 상호저축은행 있고요. 새마을금고 있고요. 우체국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게 되면 왼쪽으로는 금융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왼쪽 두 개 창구에서는 금융 업무를 하고 있고 오른쪽 두 개 창구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우표나 택배나 뭐 소포, 예. 뭐 우표나 소포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가 두 가지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하는 걸 우리가 금융 업무, 예금도 맡고요, 펀드도 팔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등등등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은행이 있어요. 증권회사가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있고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고 우체국보험이 있고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있고 또 보험, 자본 금융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융보조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등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뭐 은행 업무, 금융기관 이 외에도 또 있으나 뭐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께 오프라인 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뭐 예쁘게 사진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있고요. 일반은행이 있고요. 증권회사가 있고요. 우체국이 있고요. 협동조합이 있고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 우체국은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거는요. 국영은행이에요. 국영은행. 한국은행도 국영은행이지만 중앙은행이지만 우체국도 바로 국영은행이에요. 일반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인데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에요. 좀 더 안전하겠죠. 안전. 예전에 1997년도 8년도 글로벌 외환위기 때군요. IMF 외환위기 때 뭐 일반 금융회사를 믿지 못해가지고요. 은행에 있던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우체국으로 다 돈이 몰렸던 적도 있었어요. 왜? 우체국은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우체국으로 돈이 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보험회사 등등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많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금융회사 하고 싶어? 혹시 꿈을 이쪽에 또 두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또 여러분께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한국은행 역할 궁금하시죠? 한국은행이라고 있는데 한국은행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돈의 발행을 바로 중앙은행인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어요.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다 돈을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미국만큼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거 아시고, 왜 그런가요? 하면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한 건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왜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민간인이 자기들이 돈을 마음 놓고 자기들이 막 발행하고 싶으면 막 발행하고 있고 그래요. 진짜로. 예. 국가에서 처음에 제1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물론 국가에서 중앙은행을 관리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뺏겼어요. 민간인한테 뺏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세한 건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하고, 한국은행 역할 첫 번째, 돈을 발행한다. 사람들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북한에서는 자기네 북한 돈 믿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행도 믿을 수 없고 북한 돈, 자신의 돈도 믿음이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로 달러 오케이, 중국 돈 위에나 오케이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 돈 싫어 그런다고 하네요.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법화,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통용되도록 만든 돈, 우리가 그걸 법화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을 믿고 돈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국 돈 원화를 서로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통화정책이 또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통화정책을 하고 있어요. 돈도 발행하고 있으나 돈 발행에 이어서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정책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바로 또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가지고 법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물가 안정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돈을 안 가지고 있고 뭘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물건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시중에 돈이 많으면 막 시중에 돈이 채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시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돈이 귀해요.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돈이라 하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돈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혈액과 같아요. 피랑 같아요. 적당량의 피가 적당량으로 잘 돌아야 되겠죠. 오래된 피는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돈도 적당량의 돈들이 계속 원활하게 유통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일반 은행에 또 돈을 대출해줘요.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 중에 은행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행, 앞에서 말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뭐가 있냐? 시티은행 있나요? 또 하나은행도 있군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 달려가요. 한국은행아, 우리 돈 좀 대출해줘. 일주일만 쓸게.
일반은행에 돈도 대출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금융기관을 감독을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에서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근데 네 가지 역할을 제가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발행하는 거. 돈도 발행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발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통화정책, 한국은행에는 이 통화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통화정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이고 그 통화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차관급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를 결정을 해버려요. 대한민국 금리를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은행으로 막 모아야 되겠죠.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금리를 올려줘요. 금리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돈을 끌어모으려면 금리를 올려줘요. 예금금리 올려줘요. 이해가시죠? 그렇고 시중에 돈이 없으면 경기가 잘 안 돌아가고 불경기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땐 금리를 낮춰줘요. 금리 낮춰주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에 돈을 대출해 가서 돈을 뭔가 사업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럼 돈이 좀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엔 뭘로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느냐? 바로 금리 가지고. 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금리 조절하는 거예요. 금리 가지고 시중에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1교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